안녕하십니까. 2월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월 시장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허재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머니올라 출연하셨고 이제 한 2달 됐더라고요. 네. 그동안 일들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정치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글로벌 정치를 짓누르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생각되는데, 하나는 당분간은 그냥 전쟁 위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쭉 이어질 것 같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내성이 좀 생기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반등을 한다.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예,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이제 전쟁이라는 것들이 과거에 보면은 되게 짧고 굵게 끝났습니다. 네. 2014년 크림반도 때나 하고 지금은 또 워낙 상황은 다르고 지금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커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통 전쟁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짧고 굵게 많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게 오래 시장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리스크를 볼 때 제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그 환율입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엔화도 조금 강해지고 달러도 좀 강해지고는 있지만, 저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900원대, 그러니까 1,200원을 훅 넘지는 않고 1,190원대. 네, 예. 이렇게 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악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금융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닌 거죠. 분명히 악재이긴 하지만 또 주가도 워낙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 환율도 작년에 워낙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반영은 했다. 그래서 내성을 조금은 맷집은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장은 내성을 갖고 저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안 높으냐를 좀 차치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단기간에 어떤 조정 내지는 폭락, 이건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2014년 크림반도 때도 딱 터졌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한 1, 2주 사이에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다 할 거 없이 많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달 조금 더 지나서는 대부분 다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하락할 때는 한 2, 3주, 네. 그다음에 반등할 때는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해서 대부분 빠르게 주가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전쟁이다라는 리스크, 특히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에 갇힌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전 세계적인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런 긴장감이 계속이 되면서 유가가 네. 계속해서 고공행진해서 지금 WTI 유가가 94불 정도 오늘 아침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불 가고 120불 가서 이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기 회복 자체를 좀 무너뜨리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안 좋아지는 그 시나리오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자체보다는 유가의 상승세가 좀 멈출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8, 90불 내에 좀 안정을 찾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잣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생산자 물가를, 그래서 이제 긴축을 또 강한 긴축이 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3월 FOMC가 다가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거하고 또 양적 긴축은 연말이나 내년으로 돌리는, 이런 말하자면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뭐 3월에 당장 0.5% 올리고 양적 긴축도 빠르면 2분기 아니면은 뭐 3분기 정도에 한다. 그러면서 뭐 1년에 7, 8차례 또 올린다. 이런 식의 약간 강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나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가요?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그 지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인상에 네.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렸다가 네. 지난주 후반부터는 또 다시 25bp 인상 쪽으로 약간 좀 낮아졌습니다. 0.25%로. 네. 예. 이제 그거의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아,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연준이 50bp씩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잘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률이나 시장의 반영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가 정말 안 좋고 막 기업들이 도산 위기가 있을 때는 금리를 빨리 내리고 부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경기가 살지만 이게 물가가 높아지는 거를 갑자기 50bp씩 올리게 되면 또 경기에 대한 충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저도 50bp보다는 25bp 인상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적 긴축 시기는 언제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뭐 그 연준의 입장은 아마 테이퍼를 이제 마치고, 그러니까 자산 매입하는 걸 완전히 마무리를 하면 네. 이제 곧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자산 매입이 완전히 끝나는 테이퍼링이 끝나죠. 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후반 정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빨리 네. 워낙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빠르고 연준에서 계속 지금 실제 경기나 물가에 비해서 연준이 많이 뒤처졌다라는 비판을 많이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좀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는 압박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한 6월, 7월 네. 좀 올해 중반 정도부터 소위 말하는 QT라고 하는 그 양적 긴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또 뭐 양적 긴축까지 더해진다면은 우리 신흥국들 증시나 자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뭐 긴축 해가지고 그 발작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반응, 충격 올 가능성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긴축 발작이 발생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중에는 단순히 미국 금리만 올렸다고 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안 좋았던,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물가도 엄청 높고 그다음에 부채도 엄청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상외로 빠른 금리 인상이 굉장히 이제 자금 이동을 확 쏠리게 하면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예를 들면 2014년, 15년 요때랑은 좀 다른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이 경기 사이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 중국이 최근 들어서 약간 금리도 인하하면서 오히려 좀 경기를 약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정책,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지난번 그 금리 인상 나오면서 뭐 소위 이제 프레자일 7, 그래서 막 신흥국도 엄청 헤맬 때 하고는 중국의 경기 사이클과 펀더멘털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신흥국들이 대부분 그 작년부터 금리를 미리 올렸습니다. 네. 워낙 이제 물가 상승 부담이 크다 보니까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도 훨씬 먼저 금리를 많이 올려 있는 상태라 아마 올해 중반 정도가 나면은 이제 그 신흥국들이 더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적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미리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충격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도 지금은 약간씩 좀 잡히고 있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신흥국들의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이 될 때 이런 신흥국들이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연결고리가 달러였거든요. 네. 뭐 미국이 금리 빨리 올리면 당연히 달러가 강해질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달러는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두 번째 금리 인상 사이에서 늘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미국과 함께 다른 지역의 펀더멘탈, 다른 지역의 경기도 같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번에도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뭐 유럽도 약간 방역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스크 의무 제도화 같은 것들 해제를 좀 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지금 저희 한국은 물론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남미나 다른 국가들은 조금 진정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경기 충격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이게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다라기보다는 그 주변 상황들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좀 있어서 저는 긴축 발작이 재현될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2014년, 15년 이때보다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다들 두려워하지만은 막상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은 또 주가가 또 네.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거 사례 보면은 네. 올해는 어떨까요? 이게 참 그 역사는 반복된다와 이번엔 다르다라는 게 늘 충돌이 좀 돼 있는데 사실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내용은 다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보통 첫 번째 금리 인상 전후로는 늘 미국 시장,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한 7에서 한 10% 가까이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늘 조정을 받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4%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전에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는 보통 그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후에는 대체로 보면 하락폭을 꽤 많이 회복을 했었던 게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악재를 반영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뭐 한 5-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반영한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좀 3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는 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걱정이 없으면 평균적으로는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금리 인상을 했었던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상 전후로 조정을 받았다는 게 쭉 올라와서는 한 1년 가까이는 대체로 보면 주가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은 대체로 보면 거의 99%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제 체력이 다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2004년, 6년을 제외하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 시장은 빠지진 않았고요. 그냥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스권이다라는 말이 주는 실망감도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이미 주가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낮아져서 코스피 2,700대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더 빠질 건 없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올해는 미국은 조금 반등을 할 것 같고요. 네. 저희 한국도 반등을 하되 이렇게 세기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좀 완만하게 한 2,800대에서 한 3,000 사이까지 올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좀 그래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정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막 미국 시장으로 이미 옮겨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전을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적지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사실 더 셌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어떨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국내 시장을 좀 거칠게 비교를 한다면요. 저는 사실 올해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실효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시장이 뭐 대단히 막 미국보다 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올해는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이제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데서 일단은 먼저 좀 이유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클의 중간 정도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제일 좋을 때는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을 때 제일 좋고요. 미국도 좋고 중국이 좋을 때는 한국이 가장 좋고, 근데 이제 중국은 안 좋고 미국만 좋을 때는 한국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딱 작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미국은 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될 거다라는 걱정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조금씩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시장을 지금 여기서 더 나쁘게 보는 거는 좀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미국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시장이 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여기서부터는 너무 비관하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중국 경기가 썩 좋지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부담이 됐고 주가에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었는데, 이제 올해 3월 달 되면 이제 전인대하고 또 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양회가 열리는데, 그 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좀 본격적인 부양책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이제 중국은 이 미국의 금리 환경이 막 바뀔 때 돈을 많이 푸는 거를 원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늘려놨다가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나 또 돈이 이제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 물론 뭐 중국에서 돈을 뺀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금 중국도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의 후유증 때문에 경기가 지금 무지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규제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의 3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극복, 그다음에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을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은 분명하고, 이미 그 시그널은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일부 도시들에서는 약간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헝다그룹 문제. 네. 지금 더 이상 헝다그룹 문제가 막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심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여기서 경기를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부양책은 나올 거다. 다만 이게 그 투자자들의 어떤 눈높이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부양책은 나올 거고,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중국 경기는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 국내 경기에도 주식시장에도 좀 그 하락 리스크들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참 사다가 또 주춤합니다만, 네. 그래도 반도체, IT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이런 반도체 IT 외에 다른 업종으로까지 좀 본격적으로 확산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좀 만족돼야 될지, 또 언제쯤부터 가능할지 좀 짐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일단 달러가 좀 약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기가 좋아서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밖으로 많이 가는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그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업종들을 골고루 많이 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정말 좀 활력을 띨 때, 이때 보면은 중국 그 업종을 사기보다는 한국 업종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업의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중국을 보면서 중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업체를 더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러 업종으로 이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의 좀 그 완연한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두 번째 금리 인상 사이에서 늘 달러가 피크를 쳤기 때문에 아마 한 3월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FOMC 사이인 한 4월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이제 3월 전인대가 끝나고 전인대 이후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전인대 때 나왔던 여러 정책들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 시기가 그때쯤이 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세게 하거나 또 너무 일부 업종들만 바텀 피싱, 그러니까 좀 좋은 업종들만 조금씩 사는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좀 더 만족이 되려면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조금 더 안정되는 문제가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들 매수세를 보면 별로 좋지가 못한데요. 빠질 때 이제 저가 매수하는 정도는 들어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잔고 이런 걸 보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힘이 좀 빠진 셈인데, 역시 개인들 매수세가 회복되려면 어떤 또 조건들이 만족돼야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결국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더 좋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한국 기업들이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인데 그 수혜가 일단 좀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증가 자체가 좀 꺾여 있는데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나 또 금융 부담이나 이런 비용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 기업 이익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IPO 같은 아주 신규 상장한 기업들한테만 돈이 들어오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 오미크론 이후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 원자재나 석유나 유가나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비용의 문제가 조금 주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불안함, 그다음에 어떤 그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당국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 조금 더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는 1년 이상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언제쯤 가야 이런 부진 현상, 주가가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는 올해 중반이면 충분히 해결